잠깐 생각해보자. 교양, 마음, 친절. 인도와 비슷한 후진 사회에 가보면 서비스라는 사실이나 인상을 느끼지 못한다.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이쪽이 약간 당황할 정도이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가 생긴다. 7,000원짜리를 사면서 10,000원권을 내주면 10,000원 받겠습니다. 3,000원 거스름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받는다. 외국 여행을 할 때는 칫솔과 잠옷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관이나 호텔에 머물 때 칫솔이나 잠옷이 필요 없다. 대개가 준비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서비스에는 약간의 의아심이 풍긴다. 마치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이며 어떤 때는 서비스의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일 북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여행객들은 그들의 정중한 자세와 인간적 대우에 존경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다. 또 친절이 수단화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양과 인품이 높기 때문에 친절 이상의 무엇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 후진국의 실정을 약간 벗어나는 위치쯤이 될 것 같다. 아직 서비스를 몸에 밴 정도로 하지도 못하며 서비스의 정도를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하고 있다.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비스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교양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손색이 없으며 교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서비스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도 교양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지도 않으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정에서 자랄 때 교양에 관한 교훈과 자세를 듣고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 교양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는가? 북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양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서비스를 얘기하지 않고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점잖은 서비스가 자연히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교양은 대단히 까다롭게 여긴다. 그래서 다도를 배우며 인사법을 익히면서 자란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 교양의 수준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양의 문제를 깊이 배운 바가 없다. 또 교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랐다. 그런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면 자연히 허점이 드러나며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오해를 받는 때도 생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일하게 된 우리는 우선 우리들 자신이 교양을 갖춘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양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교양이 없는 인간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며
교양이 빈곤한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정에서도 사랑받거나 화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서비스 이전에 우리들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교양이 있는 인간으로 자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다. 둘째로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모두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 내가 잘 살기 위해서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서비스맨이 되지 못한다. 일의 목적이 나를 위하고 돈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당분간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서비스다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격조 있는 서비스나 상대로부터 동등한 대우와 자격을 인정받는 서비스는 하지 못한다. 서비스가 거북스러워지며 마지못해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을 갖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진정한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위해주며 손님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와 자세에서 서비스는 깊은 뜻을 갖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손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직장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첫째, 직장이 둘째, 손님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공무가 귀하고 국민은 둘째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만일 우리가 손님이 첫째이고 직장 일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자기를 위한 일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바쳐 손님을 위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일에 임한다면 서비스는 자연히 정중하고 가볍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님으로부터도 친절과 존경을 받는 법이다. 비록 손님들 중에는 인격의 빈곤이나 교양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양 있는 자세와 인간적 성숙성이 이런 서비스를 대한다면 손님들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며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블에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 위해주는 정신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며 서비스는 그 하나의 표현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오래전 일들이다. 1년에 한 번쯤은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난다. 처음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내가 돈을 관장했다. 애들은 따라만 다니면 됐다. 그러는 동안에 애들이 자랐다. 그때부터는 여행 계획과
관리를 애들에게 위임하고 나와 아내는 편히 뒤따라다니면 됐다. 예산으로 책정된 돈만 주면 모든 일은 책임 맡은 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떤 때는 작은 애들이 책임을 맡은 형에게 좀 더 잘 먹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다. 큰애는 예산이 없어 하면 그만이다. 모든 권리가 형에게 있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할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다. 처음에는 큰애가 예산을 세워왔을 때 의뢰 예산을 삭감했다. 10%쯤 감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애들은 할 수 없이 10%를 감했다. 나와 아내는 10%를 감했기 때문에 흡족해했다. 그만큼 돈이 덜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깎은 것을 자랑스러이 말했다. 난이가 깎았지. 당신 같으면 그대로 주었을 것이라면서 만족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싼 것으로 자족해야 했다. 벽안방도 마음에 차지 않는 때가 있다. 결국은 내가 아내에게 왜 예산을 깎아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말했다. 아내도 그대로 둘 걸 그랬지 라면서 후회를 했다. 결국은 아내도 이 다음번에는 애들이 청구하는 대로 다 줘야겠다는 합의를 나에게 구해왔다. 몇 해가 지난 뒤부터는 애들도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예산을 깎는 인색함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경험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고 택할 것을 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실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큰애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는 애들이 별로 우리의 재정적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 어디에 다녀보고 싶으냐고 묻거나 어떤 여행을 원하느냐고 의견을 타치내온다. 그리고는 모든 여행 계획이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마치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때와 비슷한 책임을 맡는다. 나와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어른이 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도 잘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유능하고 앞섰으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다운 부모가 되었다는 흐뭇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국가의 일들도 그와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인데 그 성장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그 애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일단 내가 돈을 맡기고 그들이 계획에 따르기로 했으면 그 뜻을 쫓아야 한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권리도 주어야 한다. 돈도 그 애들이 쓰고 부모들은 그 애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 구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권리는 윗사람들이 내놓지 않은 채 독점하면서 의무만을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가? 권리가 없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나도 처음에는 10% 예산을 깎는데 찬동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애들이 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나도 배웠고 뉘우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상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조금도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말하려 들지 않는다. 물가가 올랐어도 원칙대로 했는데 국민들이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잘못은 모두가 국민에게 있고 지도자들은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식의 태도로 밀고 나간다. 사실이 잘못되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식들이 다 자라 부모보다도 성장하고 유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취급하려는 늙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20이 넘고 30이 된 자식들까지도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부터가 잘못되었거나 무능한 부모임을 자인해야 한다. 또 실제에 있어 그렇게 불행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관건은 완전히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를 도외시했다. 모든 것이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식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문교부와 교육계를 살펴보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을 문교부가 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하지 않는 것도 문교부에서 지시하며 소풍을 가고 가지 않는 일까지도 문교부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통제와 관할권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일선의 교육자들을 무엇 때문에 두는 것일까?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시중은행들이 만드는 카렌다를 재무부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쉽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없다. 재무부가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은행 카렌다를 간섭하게 되었는가? 또 은행 책임자들이 얼마나 부족하면 카렌다의 제작권까지 재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재무부와 은행을 따르며 믿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아버지보다 더 좋은 일꾼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다. 그래서 밑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발전, 향상시킬 능력을 윗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적 지도자란 내가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에서 100까지 모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밑의 100사람으로 하여금 100의 일을 하게 하여 만의 결과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 자랐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된 뒤에도 손자들의 일까지 감독, 억제하려는 풍속을 만들어 왔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스스로 억제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또 그래서 맡은 일에 열성을 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자랄 자격이 없다. 나의 일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일도 귀하며 내 책임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직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협조와 참여 속에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위가 소화를 통해 심장의 기능을 도우며 심장이 순환작용을 하므로 폐의 역할을 돕듯이 우리는 각자가 맡은 모든 직책이 전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활과 직책에 있어 상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듯이 횡적 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조화 있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을 위해서는 인격적인 협조와 선의의 봉사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격적인 협조와 조화의 질서가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해온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은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선한 사회를 등지고 있으면서 소망스러운 역사가 건설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바른 길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정도를 잃고 있었다. 자유당 때는 건전한 언론의 경험 부족으로 혼란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고, 공화당 기간에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론의 정도와 사명 회복의 모든 뜻을 모아야 하겠다. 그 방도는 무엇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객관적 기준이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의 주관적 보도에 빠져도 안 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 보도하는 일은 절대로 금물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언론기관들이 사회의 공기라는 성격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언론기관의 성격과 이해관계 때문에 정당히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은 기업의 보조기관도 아니며 어떤 정당의 도구에 그쳐서도 안 된다. 언론은 언제나 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보도와 사실 전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그 사실이 주는 진실에서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편파적인 보도는 사회학을 만들 우려가 있다. 80년대와 더불어 시작되는 언론은 이 두 가지 국민적 자질을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대와 노력이 다시 후퇴할지도 모른다. 민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정치 및 경제의 목적이 국민에 있으며 국민에 의한 주도성이 사회 모든 면에서 확립됨을 말한다. 권력이 정의의 질서 밑에 있으며 사회 공동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양심 회복은 온갖 거짓과 부조리를
배제하며 성실과 선한 의지가 지배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 노력이다. 만일 우리가 사실에서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이 국민 주권과 선한 질서를 위해 이바지된다면 언론이 80년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결과가 될 것이다. 왜 친구가 없는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길승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뜻이다. 그 주어진 일생을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 가정과 가족은 어떻게 보든지 일생의 반려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거부의 여지가 없는 피와 정으로 얽혀진 동행자이다. 그러므로 선한 가정과 행복한 가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행과 불행의 갈림길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때문이다. 그러나 일생의 반려 중 가장 귀한 또 하나의 동행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참다운 친구가 없이 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또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참다운 친구와 우정다운 우정을 모르면서 긴 생애를 다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친구를 원하면서도 친구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먼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도와줄 사람을 위해주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위해주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를 위해주도록 되어 있다. 먼 물이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흘러들고 흐린 공기가 빠져나가면 맑은 공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듯이 먼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는 사람이 우정을 사도록 되어 있다. 친구를 갖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하기보다 이용하려는 자세의 사람들이다. 예수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고 싶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다. 이용하는 사람은 가졌던 친구도 잃게 되나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를 얻지 못한다. 교만하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과 능력을 성실하게 협조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 우정을 얻어 지닐 수가 있다. 우정은 우연의 해우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귀는 동안에 따뜻한 감정을 나누게 되며 그것이 자라 인격적 사귐에 이른다. 인격적 사귐은 친구다운 친구의 본분을 더해준다. 그러나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업과 봉사에 한 가지로 임하게 되면 그때는 인생을 서로가 가장 가볍게 살 수 있는
우정의 결실을 얻는다. 그런 친구를 얻는 사람은 복 있는 일생을 산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고귀한 우정에 살게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행복과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서로를 위하는 인간관계. 새 시대는 공존의 시대여야 한다. 옛날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싸움과 투쟁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생명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인간도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경쟁사회에 살아야 했다. 때문에 이기는 자와 지배자가 잘 살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 뜻을 정당화시켰고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로 역사는 비극적인 투쟁을 계속했고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저주스러운 불행은 가실 바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역사의 발전은 투쟁에서 선의의 경쟁사회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민족이나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집단과 조직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는 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뒤지는 편이 후진 사회에 머무는 생활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투쟁과 경쟁의 시대보다도 공존의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과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자원인 석유와 에너지 자원의 문제도 그렇다. 앞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서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력과 공존의 의지가 없이는 어느 사회도 행복한 발전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좁은 국내적 산업과 생활에서도 같은 뜻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중류사회가 유지되어야 생산도 계속될 수 있고 소비층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만이 잘 살 수 있다든지 우리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옛날 영국인들이 공리주의를 주장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했듯이 오늘이야말로 다수가 평화롭고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공존의 원리를 생활화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기업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노사관계도 그렇다. 투쟁하면 된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서로 협조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업도 새로운 목표와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를 목적 삼던 기업 이념이 기여를 뜻하는 기업으로 변질되어야 한다. 어떻게 많은 이윤을 얻으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옛날의 사고방식과 기업의식을 탈피하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혜택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는가 하는
기여 정신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학자는 학문의 혜택을 사회에 물려주며 뜻있는 예술가는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기며 존경받는 정치가는 정치적 봉사에서 그 생의 의미를 찾는다. 기업인도 경제적 혜택을 우리 사회에 남겨줄 수 있어야 기업인다운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도 없으며 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길도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왜 탄생되었는가? 그 당시의 기업인들이 소유의식의 노예가 되었을 뿐 기업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소유가 제일이며 전부라는 생각을 갖는 기업인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한 기업인은 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에 앞설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독과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가 영국을 중심 삼는 복지 체제보다 성장력이 빠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기업인들이 경제적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도록 노력하며 그 환원의 축적이 풍부해질수록 경제 성장도 빠르고 국민들의 경제 혜택도 높아지는 것이다.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논한 바 있으나 그것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갖는 종교의 핵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인 것이다. 오늘도 이 정신이 기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여에 의한 공존의 사회가 가능해진다. 이런 사회가 되며 새로운 기업이 된다면 우리들의 기업과 생활 풍토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 모두는 사회의 공동선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직장과 사회에 임하게 된다. 우리 사회 자체가 반석 위에 건설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올리는 경제도 튼튼한 기반 위에 구축되지 못한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옛날부터 그것을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의미라고 불러왔다. 도덕과 윤리적 기반이 무너진 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고 그 속에서는 온갖 문화와 경제적 노력이 정당한 위치와 가치를 찾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의 핵심이 되며 우리들을 새로운 생활로 이끌 수 있는 생활의 풍토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정신적 자세와 풍토를 찾아야 한다. 공해 문제도 그렇다. 생산과 이윤도 귀하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서로가 공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경영진은 사원들과 근로자를 위한 뜻을 붙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우리들의 제품과 노력의 대가가 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봉사와 협조라는 뜻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의 선택. 거의 30년 전의 일이다. 필자는 모 중고등학교 교감위를 맡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해 오는 선생들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부탁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학문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교육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든가의 하나를 택해달라는 뜻이었다. 40이 넘고 50이 되었을 때 학문도 한 바가 없으며 교육자의 사명감도 없이 학교에 머문다면 자신의 위치가 초라해지며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도 얻을 수 없어 인생의 회의를 금치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선생이란 경제적 보수가 목적이어서 택한 직업은 아니다. 명예나 지위를 원했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거듭되면 어느 정도의 학문적 결실을 얻고 학자가 되어 사회에 기여할 길은 얼마든지 생긴다. 또 젊은 학생들과 생활하는 동안에 교육적 가치와 사명감을 깨닫는다면 그것으로서 뜻있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만일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포기한다면 결국은 직업적 다성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기 쉬우며 나이 들었을 때에는 후회를 남기며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위치에 머물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자포자기에 빠져 고귀한 일생을 낭비와 공허한 소일로 보내기 쉽다. 사실 그런 위치의 교사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긴 세월이 흘렀다. 의사의 그때 함께 일하던 선생들 가운데 10여 명이 훨씬 넘는 이들이 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국내 국외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이들도 20명 내외가 되고 있다. 그 중의 몇은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 있다. 지위나 명예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들 모두가 사명감에서 즐겁게 일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채워지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명감이나 보람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은 허전해지며 스스로의 과거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회상해 보는가? 도서관에 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출발했든지 문화와 학문에 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일이다. 땅을 벗삼는 농부가 소중한 소득을 높이며 군인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국방에 임하고 있다면 도서관에 직을 둔 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최선의 의미를 책과 더불어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만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높이며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만큼도 문화 및 학문적 정열과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장의 뜻과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학문이나 글을 쓰기 위해 도서관직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물론 그런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직을 가진 이들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읽고 어떤 연구에 착수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있어 좋을 것이다. 물론 직장마다의 고충은 있다. 모든 여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능력과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는 지녀야 한다. 만일 이런 뜻이 이루어져 한국 각계의 도서관을 통한 이들의 공적이 커지며 도서관이 지성적 업적의 산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큰일과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뜻을 가진 이들이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면 음과 양으로 도서관은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며 독서하고 연구하는 본인들은 더 알차고 값 있는 인생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보수의 상승도 아쉬우며 사회적 지위의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성의 있는 노력과 연구로 정신적 부와 사회적 봉사를 높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직업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고충과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보람과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은 값 있는 선택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가지 연령. 영어에는 소셜 에이지라는 말이 있다. 개인 연령에 비한 사회 연령이라는 뜻이다. 선진 사회나 성숙된 사회는 쉽게 말해서 사회 연령이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후진 사회나 미개발 사회의 국민들은 사회적 성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직도 우리는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아무 자책도 없이 거리에 침을 뱉는 것을 본다. 필자는 며칠 전에 어떤 대중음식점에 들렀다가 어이없는 것을 보았다. 두 대학생이 식사를 하면서 천연히 식탁 및 타일 바닥에 침을 뱉고는 구두로 비비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외국에 나가본다. 어린이들도 길에 침 뱉는 것을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모두가 가급적 삼가고 있다. 시중에서 택시를 탈 때도 그렇다. 우리는 순서도 없고 연령의 고하도 없다. 무슨 수단을 쓰든지 내가 먼저 타면 잘 타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선진사회에 가보면 그런 모습을 찾지 못한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약자나 여성들에게는 양보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비교해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그리고는 아직 사회적 연륜이 얕아서 알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살아온 경험이 짧으며 서로 위해주는 삶의 습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그렇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없으면 된다는 식이며 어떤 사태를 만들더라도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반사회적 결과를 만드는 일이 예사롭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역시
건전한 사회적 성장과 연륜이 있어야겠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선진사회에 갈수록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출이 높다. 30대 후반기만 되면 기성세대의 어른들과 충분히 사회적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때로는 놀라운 일이 있다. 허치슨 총장은 30세에 시카고 대학에 부임했다. 1961년 겨울에 콜롬비아 대학의 운영 책임자를 선출한 일이 있었다. 28세의 젊은 청년이 선출되었다. 그 당시의 콜롬비아 대학의 예산은 같은 때의 우리 정부 예산과 맞먹었을 것이다. 그 큰 운영을 30대 이전의 젊은이에게 맡길 수 있는 풍토가 얼마나 부러운가. 지난 겨울에 들은 이야기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중음식 전국 체인을 창설한 이가 21세의 젊은이였다는 것이다. 21세의 젊은 청년이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 제조업을 합친 것보다도 큰 기구를 설립,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젊은 층들도 마음이 흐뭇해진다. 우리도 곧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이며 사회는 젊은 층을 기다린다는 벅찬 희망을 안아본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육체적 연령은 어려도 정신적으로는 모두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이다. 40대나 50대에 비하여 더 유능하며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그를 환영하며 그들의 시도를 따르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의 이사진은 대부분이 50대와 60대의 노인들이다. 그들이 자신들보다 유능하고 장래성 있는 20대와 30대를 환영하는 것이다. 역시 사회적 성숙도를 지닌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역사와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 케네디가 40대 대통령이었고 그의 동생이 죽지 않았다면 미국은 30대 대통령을 맞을 뻔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 연령은 기성세대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젊은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지도력을 갖춘 젊은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 없이 행동하며 이념 없이 뛰어다니는 젊은 세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정신적 연령과 사회적 연륜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새로운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 동양 전통이 지녀온 인륜의 기본 질서인 올인에는 부자유친으로 되어 있다. 남성 본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나 모녀유친이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유교가 형식과 종교적 의식을 띠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는 효의 정신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인간관계를 상호관계로 보기 좋아하는 인습의 결과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대의 효는 오히려 친의 성격을 요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떤 부모가 가장 소망스러운가 하고 물으면 절대 다수의 젊은 자녀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어버이라고 대답한다. 발전적 사료를 할 수 있는 부모들은 대체로 그 뜻에 공감하고 있다. 친구와 같은 부모가 되어
가정이나 부모들에게 손해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관계로부터 횡적인 평등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와 환경적 변화가 거듭되는 동안에 가족제도와 가정의 전통이 점차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현저한 사실의 하나는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가족 제도는 상하가 공존하는 제도에서 부부 중심의 평등적 단위가 중심이 되는 가족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대가족 제도에 있어서의 효의관념은 자연히 약화되기 마련이며 가정생활의 변화는 효에 대한 관념의 변화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옛날식의 대가족 제도의 효와는 다른 효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핵가족 제도란 어떤 것인가? 부모와 자녀들이 동거하는 기간이 짧다는 뜻이다. 자녀들을 기르다가 청년이 되어 직장이나 대학에 가면 집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나 부모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결혼을 한 후에는 자연히 독립된 생활을 하여 한 집안에서의 거주는 끝나고 대부분이 부모와 먼 거리의 생활 도전을 마련한다. 농경사회에 살 때는 분가를 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마을이나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거주 지역이 달라진다. 심지어는 한국 안에서 멀리 살게 될 뿐 아니라 국경을 달리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자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사는 가정은 보통으로 되어 있다. 이런 환경까지도 포함했을 때 핵가족과 효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함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옛날식의 단조로운 효의 관심은 실천의 여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의 정리와 해석은 내려서 좋을 것이다. 그 첫째는 전통이 인습으로 변한 지금까지의 효의 관심도를 재평가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다. 옛날은 우리들의 생활이 농경사회였고 가족 중심의 전통을 계승해왔다. 그러므로 효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상공업을 바탕으로 삼는 사회성이 훨씬 강해진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 가정을 생각하는 것만큼 직장을 생각해야 하며 가족을 위하는 일에 못지않게 민족과 국가를 먼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오히려 가족 절대주의 때문에 사회와 국가의 불행을 초래한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효에 대한 집중적인 관념을 좀 더 사회적인 면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순서가 있다. 이제 나라나 천하의 문제까지 가정 문제로 끌어들이는 좁은 사고와 생활 양식인 옛날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사회적 구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효의 중요성을 전제시하거나 절대화시키는 방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효와 친의 질서 속에서 어느 편이 가정과 사회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스러운가 함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효를, 자녀들은 친을
더 중요시할지 모른다. 그러나 친과 효가 공존하는 가정이 바람직스럽다는 사실에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만일 효만을 강조하여 부모를 위한 자녀가 되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약해진다면 가정의 장래가 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미래지향적인 사회와 넓은 사회의 관심을 갖는다면 효와 진은 공존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진을 더 중요시 하는 편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이블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의미의 효란 어떤 것인가? 효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뜻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는 모든 정성을 모아 자녀들을 위해 주어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부모들을 섬기고 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동등성이 이루어진다. 20대의 아들이나 딸은 40대와 50대의 부모를 위해주고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부모의 연령이 50에서 60을 넘기게 되면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인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효를 강요하기보다는 부모는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주며 자녀들은 나이 들면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위해드리도록 해야 한다. 위해드린다는 것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적당한 일거리를 찾아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주적 성장이나 정신적 발전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한 집에 살고 안 산다는 조건은 큰 문제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습관을 기르며 온 가족이 다 합해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과 명랑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 그래서 집을 다스린 후에는 국가를 위하게 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열려진 가족 제도를 갖춘다면 효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후회를 남기지 말자. 30대에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적다. 아직 미래가 길게 남아 있으므로 후회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가 많은 것 같다.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보게 된다. 그때마다 찾아드는 것은 후회스러움 뿐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문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직업보다는 기술자가 되는 편이 좋았는데 등의 후회가 남는다. 그러나 50대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회가 적은 것 같다. 이미 후회조차도 늦었다는 생각 때문일지 모른다. 후회의 의미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살 뿐이라는 체념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다. 60에는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싫더라도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다. 인생을 길게 살아온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값 있게 산 사람이 누군가하고 물었을 때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이지 라고 곧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좋은 인생, 성공한 인간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후회 없는 일생을 사는 사람이다. 후회가 많을수록 인간은 비참해지며 후회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값진 교훈은 무엇인가?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권고이다.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넋두리가 아니다. 어떤 때는 한숨 섞인 호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성을 담은 부탁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젊은이들은 그 부탁을 너무 쉽게 흘려버린다. 누구나 하는 귀찮은 잔소리로 돌려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지금도 뜻있는 선배들은 젊은이들에게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다. 자신들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러면 후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누구에게나 공통된 후회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변명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은 핑계에 지날 바 없다. 어떤 귀인이 있었다. 5사람의 종을 불러 일을 맡겼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첫째 종은 말했다. 이런 일은 새로 들어온 머슴이 할 일이지 10년이 넘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리고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둘째 종은 생각했다. 이런 일을 시키려면 시간 외 수당을 주는 법이지 아무 조건도 없이 일부터 부탁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불평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소홀히 했다. 셋째 종은 주인이 부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는 남다른 지식과 공부에 앞서 있는데 왜 이런 천한 노동을 시키느냐는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넷째 종은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실컷 쉬기도 하고 날짜를 끌어서 내 시간을 마음껏 가져보자는 속셈을 피웠다. 그래서 하루의 일이 이틀로 연장되었다. 마지막 종은 생각했다. 주인이 이런 일을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일의 목적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나 나 자신의 품격과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정성껏 깨끗이 끝냈다. 저녁 때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 마지막 종을 불렀다. 내 나이 늙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아 일할 사람을 뽑고 싶었는데 너를 택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실을 안 나머지 4종들은 다 같이 중얼거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일했지. 누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나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역사와 사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귀하고 값 있는 일을 맡기게 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장깨가
지혜로 둔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만은 쉽사리 넘겨보자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일이나 하기에는 지나치게 잘났다는 교만도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에서 최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생각하는 삶, 그 하나의 경우 왜 일을 하는가? 인생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는 잘못이 없다. 너무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면 목적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놀고 먹는 발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유행했고, 부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한 일은 남에게 시켰다. 한 사람이 놀고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좋았을 리가 없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인간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에 시달려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일에 대한 기피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 때문에 사회적 빈곤과 민족적 불행이 깊이 도사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일을 즐기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의 기피증이 우리 사회를 빈곤과 불행으로 몰아넣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왕족이나 사대부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하지 못했고 건강한 생애를 살지도 못했다. 육체적인 노동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장수를 누리고 있는 지방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의 노동을 즐기고 있다는 통계를 얻고 있다.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훈자 지방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0살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장수 비결의 첫째는 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모두가 육체 노동을 즐긴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당한 노동이며 일을 즐기는 것이다. 3년 전 일이다. 모 대학의 교수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한 말이 있었다. 나는 대학을 나올 때 집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놀면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면서 살고 싶었다. 그런데 6.25 이후 재산을 잃었으므로 할 수 없이 교편을 잡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생각이 반세기 전의 통념이었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은
쉬 짐작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을 버는 일도 좋지만 일 자체가 중하며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사랑하게 되며 언제나 열성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된다.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인상을 풍긴다. 예술가는 열심히 제작 활동을 한다. 예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 일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살려면 인생을 살 흥취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즐기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간이 되며 더 값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오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오의 일을 하는 동안에 7과 8로 올라갈 수 있다.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겁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무능한 인간이 되며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인생의 의의를 스스로 감퇴시켜 간다. 그래서 일을 즐기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나 일을 기피하는 사람은 점점 더 무능한 사람이 된다. 누구나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일을 싫어하거나 일에 대한 열성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낙타가 왜 더 무거운 짐은 없느냐고 반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듯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좀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만큼 그는 유명해지며 사회적으로 값진 사업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의 둘째 번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일의 의미와 목적을 사회에서 발견하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의 의미와 성취를 원해서 일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일의 목적과 의미를 사회에 두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일에 전념하는 때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군무나 전쟁에 임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생명을 던져 애국적인 거사를 꾀할 때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다. 나는 일을 위해 있고 일은 사회를 위해 있었던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록을 보면 그의 모든 정성과 뜻이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에 바쳐졌다. 일은 생명보다도 귀했다. 그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몇 배나 귀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지 선생의 생애가 어떠하였으며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간디는 자기를 위해 일한 적은 없었다. 돈, 출세, 지위는 그에게 있어 의미가 없었다. 모든 일은 오로지 인도와 국민들에게 바쳐지는 재물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피곤을 모르고 일했으며 즐겁게 죽을 수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학자나 교수로 그쳤을 것이다. 목사나 음악가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불행한 이웃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일의 의미와 보람을 불행한 대중 속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60평생을 건강히 피곤과 권태를 모르는 자세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뜻하지 않았던 결과가 뒤따른다. 인생을 성공과 영광으로 이끈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돈을 위해 일한 사람의 대부분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다. 돈의 노예가 된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은 자신, 즉 육체적 생명과 함께 일의 결과가 끝났다. 오히려 일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일과 더불어 인생의 의미가 남는다. 값 있는 일이 값 있는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참으로 값 있게 살며 영광으로 이끈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일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다.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데서 결정된다. 내가 한 일이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 나는 실패한 인간이며 보람과 영광을 누릴 바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봉사가 우리 이웃과 사회에 큰 의의와 결과를 남겼다면 그와 비례해서 나는 인생을 성공과 영광으로 이끈 결과가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과 영광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과 영광은 일의 대가에서 온다. 그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일 때 그 값을 얻는다. 그렇다면 나를 제물로 삼으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할 수 있는 노력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판가름하지 않겠는가? 학교 교육보다 귀한 것.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 그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몸으로 일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개가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사무를 책임맡는다. 습득한 것이 사무나 기술이었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일에 적응할 능력이 있다. 그들은 생각할 자질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직장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예외가 생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 중고등학교 출신보다 앞설 수 있고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공부와 연구를 거듭하면 대학 출신을 앞지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초등학교를 나온 사장이나 고급 공무원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가면 특수한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출신이면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학교 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함보다는 누가 더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가 함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 카네기, 발명가인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학교 수업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생각했으며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모처럼의 교육을 직장에서 발휘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연구해서 해결해 가며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정신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언제나 그 직장의 주인이 되는 법이다. 이런 습관이 거듭되면 그는 언제나 좀 더 높은 일과 문제를 발견하며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창의와 개발의 정신력은 여기서 움트게 된다. 새로운 착상은 물론 직장이 필요로 하는 새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말하자면 직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같이 생각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의 기반과 터전이 되는 정신적 과제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사고의 기본 원칙이다. 나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며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없으면 협동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 관심이 높아지면 직장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직장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제자와의 대화. 한 제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그 제자가 일하는 S라는 회사 간부들을 위해 강연 청탁을 받았던 때문이다. 그 제자는 나에게 선생님, 저희 회사야 좋은 편이지요. 대우도 높은 편이고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은 언제나 일이 끝나는 시간이라야 됩니다. 어제 같은 날은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몇 달이 안 됩니다. 아내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요. 집에 돌아가면 피곤하니까 곧 쉬거나 잠들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자의 뜻을 수긍할 수 있었다. 또 최근 일부의 기업체들이 상당한 양의 일을 강조하고 있음도 짐작하는 바였다. 그러나 나는 말뜻을 돌려 자네들만 그렇게 일하나 나도 그렇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 30분이 될 때까지 계속 일하지. 등산이나 낚시가 좋다는 얘기는 듣지만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네. 심지어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여유도 없이 살고 있네. 또 내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일하고 있을 걸 하고 대꾸했다. 제자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러면야 불평이 없지요. 회사 일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바치게 되니까 그렇지요. 라는 이견이었다. 나는 다시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직접 사회와의 관련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를 매개로 사회와의 연관을 맺는 경우가 있겠지. 자네가 하는 일은 대부분이 회사를 거쳐 사회와의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러나 모든 일은 나와 사회 속에 이루어진다는 현실에는 차이가 없을걸. 1차적이며 직접적인 사회성과 2차적이며 간접적인 사회성의 구별은 있어도 자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굳혀야 일이 즐겁고 보람있게 느껴질 것일세 라고 말했다. 내 제자는 일단 수긍을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 선생님들 말씀이야 언제나 그렇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다 이르듯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며 유능해지며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게 아닐까. 우리 선조들이 일을 꺼리거나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의 빈곤을 초래했는데 우리들 때에 와서 한번 힘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 일을 많이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가정도 그렇다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척도와 맞먹는 법일걸. 내 남편을 얼마나 존경할 수 있는가 함이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는가 함과 일치되는 걸세. 그렇다면 필요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늦어지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아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은 내 남편이 무능한 사회인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덧붙였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의 대화는 끝났다.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내 제자와의 대화를 회상해보는 때가 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게을렀고 일을 깊이 해왔다. 선비정신이 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육체적 일을 천시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술과 기술을 멀리 했는가 하면 상공업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 결과가 오늘의 가난과 호진성을 안겨다 준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은 어디에나 있다. 전구를 치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은 많다. 또 그것이 어떤 때에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낚시를 즐기며 골프를 치러 다닌다. 그 모든 일들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적 피곤을 풀며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운동의 균형을 잡으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인들이 즐겁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등산, 낚시, 골프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도시인들의 불행은 육체적 일의 빈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꼭 오락이나 유희로만 풀거나 채워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육체적인 일을 즐거이 할 수 있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예술성과 기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500년 동안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천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예술과 기술의 낙후성 및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켰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기술품이나 예술품들을 남겼을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의 문화적 유물들이 이름 없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모색과 개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나 심지어는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예술성이 너무 빈곤하다. 외국 상품들과 비교해보라. 갖고 싶다든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 제품을 대할 때 또 일본인이 내놓은 기호와 예술성 짙은 물건을 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부족감은 숨길 바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더 예술성과 기술성을 높여가야 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 외국에서 돌아온 한 신부를 만났다. 그분은 가장 낡은 자동차를 싸게 사서 스스로 손을 모아가지고 타는 것이 취미이다. 신부관의 보일러, 전기시설을 비롯한 기구들을 즐거이 자력으로 수선하고 개선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독일에서 자라면서 생활과학과 기술을 스스로 높였고 그것이 값있는 취미생활이 된 것이다. 만일 우리들 모두가 그 기술을 익히고 즐겁게 취미생활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제품과 상품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이 개선되며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겠는가. 실은 이런 생활의 보편화가 우리들의 생활의 여유와 발전을 더해주는 것이다. 예술성도 그렇다. 손에 만지는 모든 것들, 집안에 정돈해 놓는 여러 가지 물건들, 실내 장식에 필요한 기호물들 속에서 아름다움과 미의식을 찾고 닦을 줄 모르면서 어떻게 상품이나 제품들의 예술화를 높여갈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일상생활의 향상과 사회생활 전체의 성장이 없이 제품이나 상품의 향상만을 생각한다면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찾아 누려야 하는 고귀한 생활의 양식인 것이다. 우리는 한두 가지의 예를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며 그 일이 우리들의 삶을 풍부히 해주며 인생과 사회의 의미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